믿음이라는 그릇은 빚는 데는 평생이 걸리지만 깨지는 것은 찰나의 실수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서울의 한 중산층 아파트, 거실에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밖은 초겨울의 매서운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지만 집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30대 후반의 대기업 과장인 민호는 야근을 마치고 돌아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그의 아내 지은은 언제나처럼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흐트러짐 없는 단정한 옷차림, 방금 깎아내온 과일 접시, 그리고 남편의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 준비한 따뜻한 유자차까지. 민호에게 지은은 그야말로 하늘이 내려준 천사 같은 아내이자 부모님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효부였습니다. 결혼 5년 차, 아이는 아직 없었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견고한 성벽처럼 단단해 보였습니다. 적어도 그날 밤 그 짧은 진동 소리가 울리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민호가 유자차를 한 모금 마시며 노곤한 몸을 풀고 있을 때였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둔 지은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지은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무리하느라 물소리에 그 소리를 듣지 못한 듯 했습니다.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휴대폰이었지만 그날따라 민호의 시선이 무심코 화면으로 향했습니다. 화면에는 발신자의 이름 대신 김 실장이라는 딱딱한 호칭이 떠 있었습니다. 업무 연락이겠거니 생각하며 고개를 돌리려던 찰나 미리 보기로 뜬 메시지의 내용이 민호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자기는 잤어? 보고 싶어서 잠이 안 와. 순간 민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김 실장이라는 사람이 남자일 수도 여자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라는 호칭과 보고 싶다는 문장은 직장 동료 간에 오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뇌리에 스치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의 털을 곤두세우게 했습니다. 민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지은이 물기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거실로 나왔을 때 민호는 굳은 표정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이거 뭐야? 김 실장이 누구야? 민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와 의구심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표정을 싹 바꾸고는 민호의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당황한 기색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오히려 불쾌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남의 휴대폰을 왜 훔쳐봐? 훔쳐본 게 아니라 알림이 떠서 본 거야. 내용이 이상하잖아. 김 실장이 누군데 자기라고 불러. 보고 싶다는 건 또 무슨 소리고. 민호가 따져 묻자 지은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방금 전까지 낭편을 걱정하던 현모양처의 따스함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범죄자를 신문하는 형사처럼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사람의 얼굴이 일순간 낯선 타인의 가면으로 바뀌는 것을 목격했을 때 인간이 느끼는 공포는 귀신을 마주하는 것보다 더 섬뜩한 법입니다. 이거 스팸 문자잖아. 요즘 이런 거 유행인 거 몰라? 잘못 보냈거나 스팸이겠지. 그걸 가지고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스팸이라고? 김 실장이라고 저장까지 되어 있는데 스팸이라니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 거래처 사람인데 가끔 술 마시고 실수하는 사람이야. 내가 차단한다고 했는데 깜빡했네. 당신 나 못 믿어? 내가 당신 뒷바라지하고 시부마님 모시느라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고작 문자 하나로 사람을 이렇게 몰아세요? 당신 혹시 의처증 있어? 지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급기야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그녀의 논리는 기이할 정도로 당당했습니다. 명백한 의심 정황을 들이대도 그녀는 그것을 행영하기보다 민호의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감히 나를 의심해? 라는 태도는 민호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녀가 억울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리자 거실에 남겨진 민호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자신이 피해자일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가 된 것 같은 기묘한 패배감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민호는 답답한 마음에 본가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옥자 씨에게 조심스럽게 어젯밤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민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옥자 씨는 혀를 차며 오히려 아들을 나무랐습니다. 얘, 너 정신 나갔니? 지은이 같은 애가 어디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해. 지난주에도 나 관절 아프다고 하니까 그 비싼 약 지어온 게 걔야. 며칠 전에는 내 아버지 생신상 차린다고 새벽부터 장봐오고 그런 애가 바람을 피워? 네가 야근이 잦으니까 괜히 헛생각하는 거 아니냐? 아니 어머니, 문자가 분명히 이상했다니까요. 김 실장이라는 사람이... 됐어. 밖에서 일하느라 스트레스 받는 건 알겠는데 멀쩡한 사람 잡지 마라. 지은이가 얼마나 싹싹하고 착한데 너 그러다 천벌 받는다. 가서 싹싹 빌어.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때로는 진실을 가리는 가장 두꺼운 장막이 되어 눈앞의 낭떠러지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비극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민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은은 이미 시댁 식구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쌓아올린 효부와 현모양처의 이미지는 너무나 견고해서 민호의 의심 따위는 그 성벽에 흠집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헛기침이라며 민호를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여동생조차 오빠, 언니한테 잘해. 요즘 그런 여자 없어 라며 지은을 두둔했습니다. 민호는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는 차 안에서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아니 오히려 상처받은 피해자인 척하며 민호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 위에는 민호가 좋아하는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지만 그 음식들은 마치 모래알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은은 식사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가끔 한숨을 내쉬며 민호의 죄책감을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가슴 한구석에는 지울 수 없는 의심의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스팸 문자라며 둘러대던 그녀의 눈동자가 아주 잠시 흔들렸던 것을 민호는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민호는 잠든 지은의 등 뒤에서 다시 한번 휴대폰 불빛이 번쩍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진동조차 울리지 않는 무음 모드였습니다. 민호는 숨을 죽이고 실눈을 떴습니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이불 속에서 휴대폰을 확인하고는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며 자판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민호에게 보여주던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욕망과 비밀을 품은 낯설고도 섬뜩한 여자의 미소였습니다. 민호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아내는 허상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이 거대한 거짓말의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차가운 칼날 같은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깨어있는 시간은 마치 망망대해에 표류하는 조각배에 탄 듯한 외로움을 주지만 그 고독이야말로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유일한 등대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민호는 자는 척하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배신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아내의 연극을 끝내기 위해 민호는 기꺼이 관객석에서 일어나 무대 뒤편의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란 때로는 자신의 심장을 도려낼 각오를 해야만 얻을 수 있는 잔인한 훈장과도 같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누런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허름한 상가 건물 3층, 간판도 제대로 달려있지 않은 흥신소 사무실의 공기는 탁하고 무거웠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남자는 무심한 표정으로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민호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봉투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짐작조차 하기 싫었지만 민호는 그것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지옥 같은 불면의 밤을 보내며 스스로를 갉아먹던 의심을 끝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봉투의 무게는 고작 종이 몇 장에 불과했지만 민호에게는 지난 5년의 결혼 생활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천근만근의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확실합니까? 민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남자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 몇 장을 테이블 위에 펼쳐 보였습니다. 일주일을 따라다녔는데 패턴이 아주 일정하더군요. 화요일, 목요일 문화센터 간다고 나간 시간, 그리고 주말에 친구 만난다고 했을 때입니다. 사진 속의 지은은 민호가 알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남자의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 모텔 주차장에서 남자의 볼을 어루만지는 여자. 그리고 식당에서 서로 음식을 먹여주며 눈을 맞추는 여자. 그 표정은 민호에게 보여주던 정제된 미소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것은 사랑에 빠진 여자의 욕망에 충실한 날 것 그대로의 표정이었습니다. 민호의 눈앞이 하얗게 번졌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리다 못해 터져버릴 것만 같았고 위장 깊은 곳에서 뜨거운 신물이 올라왔습니다. 문화센터에서 꽃꽂이를 배운다던 그 손으로 다른 남자의 손을 잡고 있었고 친구를 위로해 준다던 그 입술로 다른 남자와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순간 그 안에 남은 것은 희망이 아니라 더 깊은 절망뿐일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민호는 사진들을 거칠게 봉투에 쓸어 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이혼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상간 남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함께였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민호는 이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지은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 사죄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적어도 인간이라면, 양심이라는 것이 한 조각이라도 남아있다면 그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소장을 받아든 지은의 반응은 민호의 상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선 민호에게 지은은 소장을 식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함이나 미안함 대신 서늘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끝까지 개보자는 거야? 사람 뒷조사나 하고 부끄럽지도 않아?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야. 그 사진들 보고도 할 말이 있어? 민호가 소리쳤지만 지은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진? 그게 뭐? 각도 교묘하게 찍어서 사람 이상하게 만든 거잖아. 그 사람 그냥 동호회 회장님이야. 차 태워준 거 고마워서 인사한 걸 가지고 불륜으로 몰아. 당신 변호사가 소설을 썼더라. 내가 이따위 조작된 증거에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아. 지은은 뻔뻔함을 넘어 당당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했고 답변서를 통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사진은 악의적으로 편집된 것이며 민호가 평소 의처증 증세가 심해 자신을 감시하고 스토킹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민호가 자신을 폭력적으로 대했다는 거짓 진술까지 덧붙였습니다. 악마는 뿔 달린 형상이 아니라 가장 친절하고 다정한 얼굴로 우리 곁에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집안에서의 태도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치열한 공방을 예고해놓고 집안에서는 여전히 완벽한 며느리 코스프레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이 찾아오면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 정말 억울해요. 이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예민한 건 알겠는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까지 의심할 수 있죠?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시잖아요. 지은의 눈물 연기에 시부모님은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민호의 어머니 옥자 씨는 민호의 등짝을 때리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 못난 놈아, 멀쩡한 철을 의심해서 흥신소까지 붙여? 네가 제정신이니?
지은이가 아니라고 하잖니. 사진 그거 멀리서 찍으면 다 그렇게 보이는 법이야. 당장 소송 취하해라. 민호가 아무리 사진 속의 적나라한 스킨십을 설명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지은은 이미 성녀였고 민호는 일에 미쳐 아내를 의심하는 정신나간 아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 틈을 타 교묘하게 미소를 지으며 민호를 비웃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녀는 다시 차가운 얼굴로 돌아와 민호의 밥상을 차렸습니다. 먹어. 소송은 소송이고 밥은 먹어야지. 당신 좋아하는 갈치조림했어. 그녀가 내민 밥상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가정을 파탄낸 여자가 아무 일 없다는 듯 생선가시를 발라 밥 위에 올려주는 모습. 그것은 엽기적인 호러 영화의 한 장면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민호는 밥그릇을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녀가 또다시 그것을 빌미로 폭력 남편의 증거를 만들까봐 주먹만 꽉 쥘 뿐이었습니다. 거짓말도 100번을 우기면 진실이 된다는 무서운 세상의 이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밖에서도 철저했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민호의 의처증을 상담하는 척하며 미리 여론을 조성해 두었고 민호는 졸지에 멀쩡한 아내를 괴롭히는 파렴치한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직장에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명백한 증거를 손에 쥐고도 그녀의 거대한 거짓말 성벽에 갇혀 질식할 것만 같았습니다. 민호는 침실문을 잠그고 홀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거실에서는 지은이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민호의 뇌를 파고들며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넌 나를 이길 수 없어. 하지만 민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물러선다면 평생 거짓 속에 갇혀 살거나 미치광이 취급을 받으며 쫓겨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붉게 충혈된 눈을 부릅떴습니다. 법정에서만큼은 진실이 밝혀지리라 믿었습니다. 판사 앞에서도 저 뻔뻔한 연기가 통할 리 없다고, 정의는 살아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다가올 재판 날짜만을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그가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이었습니다. 법정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법률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한 인간의 삶이 해부대 위에 올려져 날카로운 이성으로 난도질 당하는 차가운 수술실과도 같습니다. 서울 가정법원의 조정실 공기는 무겁고 건조했습니다. 창밖에는 봄을 재촉하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지만 회색빛 벽으로 둘러싸인 이 방 안에는 계절의 변화조차 스며들 틈이 없어 보였습니다. 민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맞은편을 응시했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있는 아내 지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단아한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 넘긴 채 마치 억울한 누명을 쓴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내밀고 있는 서류 뭉치만이 그녀와 민호 사이를 가로막은 거대한 강물처럼 놓여있을 뿐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지 벌써 1시간이 지났지만 상황은 민호가 기대했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민호 측 변호사가 제출한 흥신소 사진과 통화 기록들은 지은 측 변호사의 현란한 말솜씨에 의해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 측이 제시한 사진들은 지극히 일상적인 만남을 악의적인 앵글로 포착한 것에 불과합니다. 피고는 동호회 활동을 통해 건전한 교류를 했을 뿐이며 저 모텔 주차장 사진 역시 인근 식당에 주차 공간이 부족해 잠시 차를 댄 것일 뿐 숙박업소에 들어간 사실이 없습니다. 지은의 변호사는 능숙했습니다. 명백해 보이던 증거들이 하나둘씩 정황 증거라는 이름 아래 힘을 잃어갔습니다. 민호는 가슴을 치고 싶었습니다.
식당에 주차 공간이 없어서 모텔에 차를 댔다는 궤변이 통한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법정은 감정보다는 논리를, 진실보다는 입증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었습니다. 지은은 가끔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는 신용을 하며 판사의 동정심을 자극했습니다. 진실이 거짓의 두꺼운 가죽을 뚫고 나오기 위해서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온몸을 던져야만 하는 억울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피로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안경을 고쳤었습니다. 수많은 부부의 파탄을 목격해온 그에게 민호와 지은의 사건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수백 건의 서류 중 하나일지도 몰랐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피고 측 주장은 원고의 의처증과 강압적인 태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집착과 감시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으며 그럼에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왔습니다. 지은의 변호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하자 민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습니다. 옆에 앉은 변호사가 민호의 허벅지를 꽉 누르며 제지하지 않았다면 고성을 질렀을지도 모릅니다.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지은은 그런 민호를 힐끔 쳐다보더니 다시 고개를 떨구며 어깨를 가늘게 떨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민호는 저 여자가 자신이 5년 동안 사랑하고 믿었던 아내가 맞는지 아니면 사람의 탈을 쓴 괴물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의 눈물 연기 뒤에 숨겨진 차가운 비웃음이 보이는 듯했습니다. 조정실 안에는 서기들의 타자치는 소리만이 건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며 평행선을 달리는 지루한 공방전. 판사는 잠시 펜을 내려놓고 깍지를 낀 채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긴 한숨을 내쉬더니 시선을 서류에서 떼어 피고석에 앉은 지은에게 고정했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시끄러운 비명이 되어 듣는 이의 고막이 아닌 심장을 직접 타격하는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피고. 판사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지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변호인 말고 피고 본인에게 묻겠습니다. 지은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판사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은을 꿰뚫어 보듯 응시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의 의처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양측의 주장이 첨예합니다만 법리적인 다툼을 떠나서 한 가지 묻고 싶군요. 판사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판사의 입술에 집중되었습니다. 민호 역시 마른 침을 삼키며 판사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피고는 지금 원고, 그러니까 남편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 남편을 사랑합니까? 이 가정을 유지하고 싶은 의지가 진심으로 있습니까? 아주 원론적이고 기초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보통의 이혼 소송에서 흔히 나오는 질문이었지만 그 순간 그 질문은 예리한 송곳처럼 지은의 폐부를 찌르는 듯 했습니다. 당연히 네, 사랑합니다, 억울합니다 라고 즉답이 나와야 할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녀가 지금까지 주장해온 논리대로라면 말입니다. 하지만 지은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1초, 2초, 3초. 시간이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허공을 배회하다가 책상 위로 그리고 다시 자신의 손끝으로 떨어졌습니다. 법정 안에 흐르는 정적은 점점 더 무겁고 끈적하게 변해갔습니다. 지은의 변호사가 당황한 듯 그녀를 툭 쳤지만 지은은 마치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바다가 가장 고요하듯 파국을 앞둔 인간의 내면 또한 숨막히는 정적 속에 잠겨있기 마련입니다. 민호는 이상한 기류를 감지했습니다. 평소에 지은이라면 청산유수처럼 거짓말을 쏟아내며 눈물을 흘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의 침묵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꽉 쥐고 있는 두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판사도 그 침묵의 무게를 느꼈는지 재차 묻지 않고 가만히 그녀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서기의 타자 소리마저 멈춘 고요한 법정. 빗소리만이 창문을 두드리며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지은의 호흡이 조금씩 거칠어지는 것이 들렸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지은의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방금 전까지의 가련한 피해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듯 혹은 체념한 듯 텅 비어 있으면서도 기묘한 광기가 서려 있는 눈동자였습니다. 그녀가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증오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독하게 건조한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판사님, 지은의 입이 마침내 열렸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소름 끼칠 정도로 또렷했습니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서늘한 기운이 법정의 온도를 순식간에 몇 도는 떨어뜨린 것 같았습니다. 민호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녀의 입에서 나올 말은 이 지루한 공방전을 끝내버릴,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불러올 폭탄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은은 마른 입술을 혀로 한번 축이더니 판사를 똑바로 응시하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진실이 언제나 구원이 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그 어떤 거짓보다 더 잔혹하게 영혼을 파괴하는 흉기가 되기도 합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마치 진공 상태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판사의 질문에 한동안 침묵을 지키던 지은이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민호는 자신의 귀를 의심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변호사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던 가련한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그 자리에는 낯선 욕망을 품은 한 여자가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니, 단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지은의 변호사가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피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재판장님, 피고가 지금 심신이 미약하여 헛소리를... 변호사가 황급히 그녀의 말을 막으려 했지만 지은은 차가운 눈빛으로 자신의 변호사를 쏘아보았습니다. 그 서늘한 기세에 눌린 변호사는 입을 다물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호는 뒤통수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5년의 결혼 생활, 그 모든 시간이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은은 다시 판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기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책감이나 후회가 아닌 뒤틀린 해방감이 주는 광기였습니다. 판사님께서 물으셨죠. 가정을 지킬 의지가 있냐고요. 없습니다. 저는 이 지루하고 숨막히는 연극을 이제 끝내고 싶습니다. 민호 씨는 착한 사람입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완벽한 남편이죠. 하지만 그 완벽함이 저를 질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 옆에서 그저 장식품처럼 시댁이 원하는 며느리라는 역할극을 수행하는 인형일 뿐이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때 그 도덕적 타락은 끝을 알 수 없는 심연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법정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판사조차 예상치 못한 전개에 미간을 찌푸리며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지은의 폭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고해성사를 하듯 그러나 참회는 전혀 없는 뻔뻔한 태도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만나는 그 사람, 남들은 불륜이라고 손가락질하겠지만
저에게는 그 사람이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가 아니라 온전히 여자 김지은으로 봐주었습니다. 민호 씨가 야근하고 돌아와 피곤해할 때 그 사람은 저에게 시를 읽어주었고 제가 좋아하는 꽃이 무엇인지 물어봐 주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저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민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시를 읽어주고 꽃을 물어봐 주었다는 그 남자. 유부녀를 꼬드겨 모태를 전전하던 그 상간남을 두고 진짜 사랑이라 칭하는 그녀의 궤변에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호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그게 사랑이야? 남의 가정 파탄내고 몰래 만나는 게 사랑이냐고? 네가 사람이니? 조용히 하세요, 원고.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리며 민호를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판사의 눈빛 또한 지은을 향한 경멸로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민호의 고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덤덤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죄가 된다면 받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까지 죄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지은이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자신의 아랫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포개어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동작은 너무나 조심스럽고 애틋해서 보는 이로 하여금 불길한 예감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길을 막아도 틈새로 파고드는 비수 같은 말들은 심장을 난도질하는 것을 넘어 존재의 이유마저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 사람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소음이 일순간 삭제된 듯 했습니다. 서기의 타자 소리도, 밖에서 들려오던 빗소리도, 사람들의 숨소리마저 멈췄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귀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아이, 누구의 아이? 5년 동안 그토록 기다려도 생기지 않던 아이가 다른 남자의 씨앗으로 그녀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말인가? 지은은 쐐기를 박듯 또렷하게 덧붙였습니다. 임신 8주입니다. 민호 씨와는 최근 몇 달간 관계가 없었으니 누구 아이인지는 본인이 더 잘 알겠죠. 저는 이 아이를 지울 생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낳아서 기를 겁니다. 그러니 이혼해주세요. 위자료든 뭐든 다 포기할 테니 제발 저를 놓아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애원보다는 통보에 가까운 당당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상간남의 아이를 가졌으니 이혼해달라는 요구. 그것은 대한민국 법정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뻔뻔함의 극치였습니다. 민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타버렸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충격에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옆에 있던 변호사조차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멍하니 지은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다는 것은 단순히 저쪽 기슭에 닿는 것이 아니라 돌아올 다리를 스스로 불태워버리는 행위입니다. 지은은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았다는 듯 홀가분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뱉은 말이 민호에게 그리고 시댁 식구들에게 어떤 파멸적인 고통을 줄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직 자신의 사랑, 자신의 뱃속에 있는 생명, 그리고 자신의 미래만이 중요했습니다. 그녀에게 민호는 이제 거추장스러운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판사는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올려놓고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판사에게도 이토록 적반하장인 피고인은 처음인 듯 했습니다. 판사의 깊은 한숨 소리가 적막한 법정을 울렸습니다. 피고, 지금 그 발언,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본인의 유책 사유를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냔 말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거짓말로 하루하루 사는 것보다 솔직하게 말하고 벌 받는 게 낫습니다. 저는 엄마가 될 거니까요.
엄마라는 단어가 그토록 역겹게 들릴 수 있다는 사실에 민호는 전율했습니다. 그녀는 모성애라는 숭고한 가치마저 자신의 불륜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쓰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사랑했던 여자가 죽어서 느끼는 슬픔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오는 허무의 고통이었습니다. 법정은 혼돈의 도가니에 빠졌지만 역설적으로 지은의 주변만은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쓰다듬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민호가 평생 잊지 못할 악몽보다 더 끔찍한 잔상으로 남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제 판결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파멸의 버튼을 눌렀고 그 폭발은 민호의 가정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의 인생까지도 송두리째 날려버릴 준비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파멸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앙이 아니라 오만함이라는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린 자가 스스로 완성해낸 비극적인 건축물입니다. 지은의 충격적인 고백이 끝나자 법정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인간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마지노선이 무너져 내린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의 집단적인 탄식이었습니다. 판사는 안경 너머로 지은을 오랫동안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를 넘어선 연민 혹은 구제불능의 영혼을 바라보는 허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자신의 배를 감싸준 채 마치 성녀라도 된 양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뱉은 말이 사랑의 선언이라 착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자신이 목을 조르는 완벽한 자백이었습니다. 판사의 입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의 증거 조사도 변론도 무의미했습니다. 피고는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를 법정에서 스스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남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은 혼인관계 파탄의 결정적인 귀책 사유가 피고에게 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한다. 판결은 단호하고 냉혹했습니다. 지은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사랑을 선택했으니 재산 분할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라, 혹은 적어도 빈손으로 쫓겨나지는 않을 거라 안일하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이 아닌 이성의 영역이었고 유책 배우자에게 관용을 베풀 만큼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의사봉이 3번 두드려지는 소리는 그녀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카운트다운과도 같았습니다. 스스로의 존엄을 헐값에 팔아넘긴 대가로 얻은 자유는 날개 없는 새가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추락을 의미합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 민호는 지은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잠깐만요, 민호 씨!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남이었습니다. 아니, 길가에 스치는 타인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민호가 느낀 감정은 통쾌함보다는 깊은 안도감이었습니다. 지독했던 거짓말의 미로에서 비로소 빠져나왔다는 해방감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지은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들어오기 전에 모든 흔적을 지우고 싶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은이 헐레벌떡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법정에서의 당당함은 사라지고 현실적인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재산 분할도 안 해준다고? 내가 이 집 살림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지은은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호는 싸늘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미리 싸둔 캐리어 2개를 현관 앞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살림?
네가 한 건 살림이 아니라 연기였지. 이 집 4명이고 혼전 재산이야. 그리고 네가 가져갈 건 그 가방 안에 다 있어. 네 옷가지랑 화장품. 그 외에 내가 사준 명품 가방, 폐물, 가전제품은 손도 대지 마. 위자료 5천만 원에서 깔 테니까. 뭐라고? 야, 김민호,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나 임신한 몸이야. 임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그 대단한 사랑이라는 김 실장한테 가서 책임지라고 해. 그 김 실장이라는 작자가 빈털터리에 이혼녀가 된 너를, 그것도 위자료 빚까지 떠안은 너를 반겨줄지는 모르겠지만. 민호의 말은 전곡을 찔렀습니다. 사실 지은은 법정을 나오자마자 상간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지금은 곤란하다며 전화를 피했습니다. 유부녀와의 불장난은 즐겼을지 몰라도 모든 것을 잃고 아이까지 딸린 여자를 책임질 위인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현실의 벽은 그녀의 낭만적인 망상보다 훨씬 높고 차가웠습니다. 욕망이라는 전차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 질주하지만 그 종착역에는 언제나 차가운 콘크리트 벽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나가, 당장. 민호의 낮은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은은 입술을 깨물며 캐리어를 끌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녀는 민호를 노려보았지만 그 눈빛에는 돕기보다는 패배자의 비참함이 가득했습니다. 쿵 하고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에는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민호는 소파에 주저앉아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텅 빈 거실. 하지만 그 공허함은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썩은 환부를 도려낸 후의 쓰라림이자 새살이 돋아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호야, 재판은 어떻게 됐니? 어머니, 다 끝났어요. 이겼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못난 아들 때문에 맘고생 많으셨죠? 민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다. 네가 무슨 죄냐? 그 못된 것이 문제지. 고생했다, 내 새끼. 이제 다 잊고 새 출발하면 돼. 엄마가 갈비찜 해놓을 테니까 주말에 와서 밥 먹어. 어머니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위로에 민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가족이라는 진짜 사랑은 이렇게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는 가짜 사랑에 속아 너무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땅 냄새가 열린 창틈으로 들어왔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은 진부하지만 그 굳은 땅 위에 다시 씨앗을 뿌릴 수 있다는 희망만큼은 결코 진부하지 않은 삶의 진리입니다.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집안의 묵은 공기를 밀어냈습니다. 지은이 남기고 간 악취 같은 기억들도 저 바람과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상처는 남겠지만 흉터는 그가 시련을 이겨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는 이제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를 배신하고 벼랑 끝으로 내몰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할 용기만 있다면, 그리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공기가 참으로 달았습니다. 이제 진짜 그의 삶을 살 시간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